네, 우리 교재에서 비엔날레에 대한 게 또 어디 나왔나 한번 보면 481쪽에 나와 있어요. 481쪽 보니까 편집자 미하이 인터뷰네요. 네. 이 인터뷰는 478쪽부터 시작하는 인터뷰인데 시장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미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큐레이터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의 전반부에는 인터뷰가 좀 적습니다만 후반부로 오면은 인터뷰로 된 글들이 제법 많이 실려 있어요. 이 미술 시장에 관한 이 사람들의 인터뷰도 마찬가지고요. 미술 시장에 대한 건 거의 두 개가 그 다음 글까지도 다 인터뷰네요. 그리고 미술학교와 아카데미 편에서도 안톤 비도클이 제도 밖의 예술이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좋은 인터뷰가 있는데, 네. 이건 우리 책에서 상당히 뒷부분 500쪽 넘어 549쪽에 보면 Our Literal Speed라는 그룹이 만든 가짜 인터뷰 가짜 대화? 네, 이거 인터뷰도 아니고 가짜 대화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Our Literal Speed라는 작가 그룹이 대본을 다 쓰고요. 그리고 2010년 11월 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네, 파브리카 델 파포레에 있는 어느 갤러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연극 배우 2명을 써가지고 그냥 이 대본을 거의 애우다시피 하게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퍼포먼스인데 대본을 주어졌지만 대본을 줄줄 읽는 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다가 좀 모르겠으면 살짝 보고 네, 그래서 마치 에비와 존이라는 두 사람이 진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각본이 있는 퍼포먼스였던 거죠. 549쪽에 있는 이 인터뷰는 정말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존과 애비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시간 될 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여러분에게 8주차 과제로 동시대 미술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게 뭔지 한 명은 기자, 한 명은 작가를 해서 한번 가상 인터뷰를 써보세요라는 숙제 또한 이걸 저는 몰래 염두에 두고 내줬던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주장을 논문처럼 쓰는 거하고 또 두 명이 옥신각신하게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8주차 과제를 다 내셨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중이고 이제 과제 내셨으니까 이 뒤에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냈던 과제하고는 어느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제가 여러분이 만든 인터뷰에 이렇게 일일이 피드백 달지 않더라도 내가 쓴 거하고 책에 나온 게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냥 스스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려던 거 481쪽에 비엔날레 보려다가 말았죠. 이거 볼게요. 자, 편집자와 미하이의 두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관여했던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라고 했어요. 네, 미하이라는 사람은 동유럽 출신의 큐레이터인데 그것은 동유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국가 간 커미셔너를 상업 갤러리가 맡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엔날레, 특히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는 총감독이 하는 본전시가 따로 있고 그리고 각 국가가는 각 국가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아이가 어느 날 2007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큐레이터를 하게 됐다 하여도 그 본전시를 한 게 아니고 자기 국가 간 전시를 맡았던 것이다 라고 냈고요. 하지만 이것은 루마니아 미술계의 발전과 관련된 일이고 서구권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루마니아의 문화부 장관은 우리가 사립 갤러리여도 국가관을 구성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미셔너로서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것들을 관리했어요. 뭐 이렇게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한국에서 국가관은 국가대표 같은 거니까 누가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네, 한국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이 국가관을 담당할
큐레이터, 커미셔너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갈 작가들을 가지고 공모 비슷하게 올려서 공정하게 국가가 심사를 해서 나라의 세금으로 너네 가라고 보내준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 큐레이터가 말하기에는 서구권에 가까운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가를 맡는데 그걸 그냥 일개 상업 갤러리가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국립과 사립의 엄격한 벽이라는 게 있고 이걸 만약에 사립 갤러리에게 준다 하면은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비리나 막 이런 거와 바로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그리고 좀 더 미술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들에서는 좀 힘들지만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국가 제도가 크게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나라에서 충분한 그런 기반을 못 갖추고 있을 때는 그나마 사립이 좀 더 잘하고 있으면 사립에게 그걸 맡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엔날레라는 것을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막 올림픽처럼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 체육 올림픽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나라는 뭐 만약에 올림픽 주최하는 국가에서 숙소가 안 좋으면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의 스타들은 아주 고급 호텔에 머물다가 와서 막 경기하고 이러는 반면에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비행기값 보태주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네, 그런 게 미술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나왔던 큐레이터로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명은 루마니아 출신이고 그 다음 인터뷰는 터키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큐레이터이고인데 이 두 사람이 이러한 상황, 그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입장 또한 또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걸 읽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이 드러나잖아요. 네, 읽어보시면 좀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미아이 같은 경우는 그 480쪽 바로 앞에만 보더라도 뉴욕이나 베를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걸 상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젊은 작가에게 중요할까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이렇게 미술의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작가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동시대에 참여하는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되게 소중한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뒤에 인터뷰한, 이스탄불의 실비아 같은 경우는 좀 캐릭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일단 수긍을 하고 받아들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485쪽 보면, 아트페어는 단지 이스탄불 아니라 베를린이나 런던에서도 미술계에 되게 큰 한몫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스트 런던의 모든 갤러리를 아트페어에서 다 봐버리기 때문에 컬렉터들은 택시를 타고 이스트랜드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이스트랜드에 가기보다는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이나 빈에 가서 아트페어에서 거기 모여 있는 거를 다 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와 굉장히 딱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우리 지역 특산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문경의 사과, 상주의 꽃감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문경을 가고 상주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걔들이 다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고향 스타필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전국의 맛집을 막 갖다 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전국의 맛집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 가면 한 방에 다 해결된다라는 이런 컨셉인데, 네, 이게 어떤 소비 구조와 미술계가 그냥 똑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비엔날레에 대해서도 사람이 볼 수 없는 양을 내놓는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큰 쇼핑몰에 가면 거기에 모든 가게에 다 들어가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비엔날레를 다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선 왜 불만해? 이런 말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술을 정말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에 당연히 부합하는 거다, 것이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이 차이가 분명히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시장의 논리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장이 옳다. 시장에 누가 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미술 시장에 대해서도 작품 가격이 높은 작품이 결국 좋은 작품인 것 아니겠느냐까지 네, 그것처럼 명료하고 확실한 기준이 뭐가 있길래 거기에 딴지를 거느냐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책 498쪽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종교가 시장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시장 근본주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의 경전 코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그것으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 행위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신봉하는 네,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절대 법칙이며 그 법칙을 거슬러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시장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시장 근본주의자가 누가 있나요? 없진 않을 텐데 분명히 누군가 있을 텐데 근본주의란 참 명쾌하고 쉬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리이고 맞는 건데 왜 거기에 더 딴지를 걸어라는 뭔가 딱 떨어지고 심플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취향에 정말 잘 맞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미술 안에서 시장 근본주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비엔날레 지난 시간에 했던 비엔날레와 또 제가 굳이 한 주차를 걸쳐서 하지는 않을 시장이란 챕터도 있어요. 좀 쉬워서 그냥 아까 본 그런 인터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트페어 시장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수업의 목표가 독학될 만한 걸 굳이 왜 선생이 가르치니 네, 그 목표이기 때문에 혼자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장을 사실 이 책을 보는 것보다 그냥 아트앤프라이스 막 이런 네, 미술 경매나 이런 쪽의 현장을 보시면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딱 하나만 짚을까요? 미술 시장 이쪽에서 만약에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비엔날레라는 거대 규모의 전시가 기존의 재래시장과 같은 동네에서 하는 조그만 전시들을 상당히 무력화시키고 걔들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게 아트페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상업 갤러리들 물론 상업이지만 네, 화상이라고 하는 컬렉터들이 하는 조그만 갤러리 그런 갤러리들은 전속 작가라는 것도 둬요. 그래서 시장 경기가 좋고 이럴 때는 그 작가한테 작업실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그릴 작업이 다음에 생산된 그 작업을 우리 갤러리를 통해서만 팔아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전속 작가 제도도 지금 아주 급변을 하고 있어서 옛날식 개념 말고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나름이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그래서 이 갤러리와 이 작가가 그냥 뭐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끈끈한 관계이고 쉽게 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리가 있지. 내가 이 갤러리에 10년, 20년 전속 작가인데 돈 몇 푼 더 준다고 내가 다른 갤러리로 가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그런 고착된 갤러리의 운영이 있었다면 아트페어는 그걸 무너뜨립니다. 네, 그래서 작가가 데미안 허스트 같은 작가는 그런 상업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 신작을 바로 아트페어에 팔아버리면서 그 판매 시스템에 또 충격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단점들, 우려되는 점들이 분명히 튀어나옵니다. 마치 AS가 안 되는 물건을 싸게 사는 그런 느낌으로 아트페어는 하고 치우는 거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뭔가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생각하거나 다음을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미술품 가격은 좀 싸게 살 수 있을지 모르고 또 굉장히 투명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소비자
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아트페어를 통해서 바로바로 파니까 그 화상이 커미션을 먹어가면서 판매 수익을 떼가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 직거래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전통적인 미술판에서 이 개인 상업 화랑들이 해왔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작가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작가를 버티도록 만들고 응원하고 또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도록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장사치라기보다는 자기의 나도 작가가 아니지만 미술계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있는 특수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나 경제적 생존 여부 자체가 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 이제 575쪽 지난 수업의 마지막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75쪽 보면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확산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 대해서 이제 이 글 전체가 쓰고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있죠. 지난주에 89년도 이후라고 했고 89년도 이후나 1990년대나 네,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비엔날레, 아트페어 이런 식으로 동시대 미술의 시스템, 즉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단의 기준과 근거 또한 바뀌고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미술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느냐 모든 것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 책은 좀 하나의 작품처럼 귀엽고 재미있게 쓰여 있는 게 우리가 처음 했던 텍스트가 테리 스미스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575쪽에 속해 있는 동시대 미술의 학문적 환경이라는 이 글은 이 책 전체의 마지막 글이에요. 마지막 글에서 다시 첫 번째 글을 언급합니다. 테리 스미스의 동시대 미술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학기를 통해 삥 돌아서 딱 제자리에 와서 끝내게 만들어 놓은 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리 스미스 이야기를 할 텐데 테리 스미스는 동시대 미술이란 무엇인가의 도입부에서 자기가 갖춘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네, 우리 각주 9번 보면 당연히 테리 스미스 글의 출처가 페이지까지 잘 표시가 돼 있을 테고 따옴표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올 때는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확신을 안심감을 줍니다. 독자에게. 네, 제대로 글 쓸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인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대로 잘 베껴왔구나라고 저도 믿고 있겠습니다. 테리 스미스가 한 말이겠죠. 나는 운 좋게도 동시대 미술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모든 대륙에서 처음 대중에게 선보였을 때 바로 그것을 접할 수 있었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일정한 주기로 동시대 미술을 접하고 있다. 글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시대 미술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밑밥을 까는 내용에서 내 말을 들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말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운 좋게도 라고 겸손하게 말은 했습니다만 나는 한마디로 전 세계 비엔날레와 아트페어를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야 라는 것이 내가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는 말인 거죠. 수긍이 되시나요? 그렇게 많은 비엔날레를 보고 다닌 사람이 여러분에게 동시대 미술을 가르친다. 것이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죽어라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사람이 와서 동시대 미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좀 더 신빙성 있고 믿을만하고 새겨들만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시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생각이 좀 많았는데 제가 크게 반성하지 않고 여러 번 했던 말이 내 수업 듣는 것보다 미술관 가서 전시 하나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쳐 줘봤자 그냥 내 짧은
내 과는 정말 죽어라 공부했지만 내 짧은 한 20년 공부에 내 좁은 소견에 게다가 기껏해야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하는 것밖에 못 알려주는데 미술관이라는 데는 큐레이터들이 돈을 그렇게 막 써가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신경 써서 막 이렇게 다 보여줘. 눈으로 생생하게 동시대 미술을. 그러니까 내 수업 하나 듣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훨씬 나아. 빨리 전시를 보러 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12주차 과제도 전시 하나 더 모자를 잡아놨잖아요. 우리가 일밀미술관에 새 일꾼 하나 본 거로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아르코에 가서 베니스 비엔날레 귀국전도 보고 시립미술관 가가지고 소장품도 보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울시의 돈으로 미술품을 샀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작가들이 동시대에 한국을 대표할 작가들이고 공적 자금의 지원이 필요할 만큼 의의가 큰 작가들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미술을 보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어떤 콕 집어준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장품전을 한다 그러면 그냥 또 어디 가서 보험 들고 남의 작품 빌려오기 싫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때우려고 소장품전 하는 거지, 이런 의혹이 굉장히 강했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작품 들여온 것도 불가능해졌고 막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소장품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이제 뽑혀 있는 작가들을 보면은 쟁쟁해요.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또 MMCA의 또 다른 가족이라는 게 오픈을 하는데 맘 같아선 당장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주말 관람 예약에 실패했습니다. 뭐 그렇게 미술을 보겠다고 다들 예약을 해가지고 저도 조금 후에 보게 될 텐데, 전시 설명만 보더라도 아시아라는 새로운 이런 지역 형성이라든가 탈식민주의적 시각, 요즘 이민, 난민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정말 동시대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시들 너무나 좋잖아. 그러니까 내 수업 듣지 말고 그 전시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해. 막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러한 저의 사고 방식에 제 판단의 밑바탕에는 테리 스미스랑 정말 똑같은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많이 가서 많이 본 사람이 당연히 더 알 수밖에 없고, 그거 이상 좋은 교육은 없다. 그것만큼 동시대를 잘 배울 수 없다라는, 동시대 미술을 잘 배울 수는 없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어서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교육을 해왔던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575쪽은 한번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를 그렇게 많이 보는 그거가 세상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흐름이 돼버린 이 상황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200페이지의 글을 읽게 하는 테리 스미스가 전문가가 미술을 보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한 진술에서, 즉 오늘날 관람자의 표준 형식이라는 걸 정하면서 훌륭한 관람자가 되는 기본을 얘기하면서 온 세계에 펼쳐진 비엔날레를 많이 봐라.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모범 관람자의 태도가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이고 되풀이되는 국제적 미술 전시의 인기는 경제적, 문화적 세계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전시의 확산은 예술 영역의 이벤트 문화의 경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전시가 미술 체험의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면,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동성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대 미술을 잘 알고 싶으면 오늘 당장 집에서 현관문을 벗어나서 집에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그 다음에 미술관에 가라. 이동성의 문제가 된다. 또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야 한다. 그곳에 가야 된다. 그 다음 문장에 저는 색연필로 그어놨습니다. 이는 곧 적절한 장소에 가 있었는가의 문제이며 그곳에 제때 갔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니, 제때 갔는가가 더 중요하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6월 달에 셋 중 하나의 전시를 꼭 보라고 억지로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이 신념 또한 100% 맞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제 생각엔 맞기 때문에 강요하고 제때 그곳에 꼭 가야만 해라고 했지만 아 네. 부디 저의 신념이 맞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어 그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신발 신고 전시를 보러 일단 가세요. 네. 아직까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